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게 나이 탓인지,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하는 고민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자니 병원비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자니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생기죠. 오늘은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노화와 질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세 가지 부위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뇌, 기억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관절, 특히 무릎 통증이고요. 세 번째는 심장,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면서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시는 증상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편 깜빡하는 건 괜찮다는데 어디까지일까?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냉장고 앞에 서 있는데 뭐 하러 왔는지 까먹었어요. 방금 한 말을 또 해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시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이게 정말 나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지 아니면 치매 같은 병의 초기 신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 두 가지를 통해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A, 정상 노화에 가까운 경우. 첫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여성분인데요. 자녀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자녀분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너무 심해요. 대화하다가 단어가 안 떠오르셔서 그거 있잖아, 그거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답은 하시는데 가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뭐 드셨어요? 하고 물었을 때 그거 하얀 거 우유랑 먹는 거 하시다가 한참 뒤에 빵 하고 말씀하시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제가 식빵이세요? 하고 힌트를 드리면 아 맞다 식빵 하시면서 바로 기억해내셨어요. 또 약 복용은 정확하게 하고 계셨고 약속 시간도 잘 지키셨습니다. 집에서 요리도 하시고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진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꺼내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서랍장에 비유하면 물건은 분명히 들어있는데 어느 칸에 넣었는지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힌트를 주면 바로 기억해내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물론 불편하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기능이 유지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분은 약도 잘 챙겨 드시고 약속도 기억하시고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고 계셨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뇌 건강을 위한 관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사회활동 유지, 취미생활, 충분한 수면 같은 것들이죠. 사례비 병원 검사가 필요한 신호. 이번엔 두 번째 사례입니다. 76세 남성분이신데 역시 자녀분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이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녀분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하세요. 아침에 오늘 무슨 요일이지? 하시고 1시간 뒤에 또 똑같이 물어보세요. 대답을 해드려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을 끓이려고 냄비를 올려놨는데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셔서 냄비가 타버렸대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지만 가족분들이 정말 놀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평생 살던 동네인데 산책 나갔다가 집 찾는 길을 헤맸다는 겁니다. 다행히 주변 분이 알아보시고 집까지 모셔다 주셨다고 해요.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은 이런 일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닙니다. 생활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는 것은 방금 전 대화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버리는 것,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는 것, 이런 증상들은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정상 노화와 질병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정상 노화에서는 본인이 요즘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질병의 초기에는 오히려 본인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은 검사 결과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셨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판단 기준 정리. 그렇다면 두 사례를 비교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잊어버린 내용이 나중에 떠오르는가?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는가? 만약 그렇다면 정상 노화에 가깝습니다. 둘째, 일상생활 기능이 유지되는가? 약 복용, 약속 관리, 요리, 외출, 금전 관리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가? 만약 이런 활동들에 문제가 생겼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본인이 문제를 인식하는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정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가족이 심각하게 걱정한다면 이것이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명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노화는 불편함을 만들지만 병은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구분이 훨씬 쉬워집니다.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 것, 이름이 헷갈리는 것, 이런 건 불편하지만 생활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냄비를 태우고 길을 잃는다면 이건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족이 알아야 할 포인트,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지 기능 문제는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부모님께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십니다. 이럴 때는 표현을 조금 바꿔보세요. 검사 받자가 아니라 확인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요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받아들이기 쉬우십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치매면 치료법도 없는데 뭐하러 검사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치료 가능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 문제는 빨리 확인할수록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관절편, 무릎이 아픈 건 다 나이 탓일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관절, 특히 무릎 통증입니다. 아픈 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관절 통증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이 때문에 생기는 퇴행성 변화도 있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질환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부담을 받는 관절입니다. 체중을 지탱하고 걸을 때마다 충격을 흡수하고 하루에 수천 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쉽고 한번 나빠지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떤 통증은 관리로 충분하고 어떤 통증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C, 퇴행성 변화에 가까운 경우. 먼저 68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집안일도 하시고 시장도 다니시고 활동적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무릎이 불편하다고 느끼셨대요.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약간 아프셨답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훨씬 불편하셨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오후가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 보고 집안일하고 나면 저녁에는 무릎이 묵직하고 뻐근하셨대요. 하지만 이분의 경우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습니다. 첫째,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몇 걸음은 뻣뻣하지만 조금 걸으면 나아지는 느낌이었대요. 둘째, 밤에 자는 동안에는 통증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지장이 없었고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깬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셋째, 하루 이틀 쉬면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걸은 날 다음 날은 좀 아프지만 집에서 쉬면 다시 괜찮아지는 패턴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입니다. 관절 연골이 나이가 들면서 닳아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분께 제가 권해드린 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적절한 운동, 특히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체중 관리, 무릎은 체중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리고 필요할 때 소염 진통제 복용, 물리치료와 근력 강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통증은 관리의 대상이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될 수는 있지만 당장 큰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사례 D 검사가 필요한 통증, 이번엔 74세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분도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자 가족분이 모시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분의 증상은 앞의 사례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첫째,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무릎이 아팠습니다. 움직일 때만 아픈 게 아니라 TV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무릎이 쑤셨대요. 둘째, 밤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자다가 무릎이 아파서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 정도였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셋째, 무릎의 특정 부위를 손으로 꽉 누르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여기요, 여기 하고 정확히 지적할 수 있을 만큼 통증 부위가 명확했습니다. 넷째,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처음엔 무릎 안쪽만 아프다가 점점 무릎 전체로 그리고 종아리까지 뻐근함이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분은 단순한 퇴행성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관절 내부에 염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연골 손상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방치했다면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오셔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했고 상태에 따라 추후 수술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밤에 잠을 깰 정도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범위가 넓어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두 사례를 비교해서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절 통증을 스스로 판단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움직이면 통증이 나아지는가? 관절을 사용할 때만 아프고 움직이다 보면 풀리는 느낌이 든다면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면 염증이나 구조적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밤에 더 아픈가? 잠을 깨는가?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친다면 이건 심각한 신호입니다. 퇴행성 변화는 보통 낮에, 특히 활동 후에 증상이 심하지 밤에는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휴식해도 통증이 지속되는가? 하루 이틀 쉬면 좋아지는 통증은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 하나 기억하세요. 관절은 쓰면 닳지만 안 쓰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악순환을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적절한 운동과 활동은 관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안 되지만 적절한 선에서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가족이 알아야 할 포인트 3분. 가족분들이 주목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걷기 싫어하심입니다. 예전에는 산책도 즐겨 하시고 시장도 직접 가시던 분이 요즘 외출을 꺼리신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은 피곤해서 이런 핑계가 늘어난다면 통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아픈 걸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출이 줄어들면 활동량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근력 약화로 이어져서 관절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교회나 경로당도 안 가시게 되면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 부모님이 예전보다 외출을 꺼리신다면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어머니, 혹시 무릎 불편하세요? 요즘 외출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면 그제야 사실은 무릎이 좀 아파서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을 훨씬 편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장편. 숨 차는 건 체력 문제일까, 심장일까?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심장, 그리고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체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빨리 걷기 힘들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무리하면 힘들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숨이 차는 이유가 단순히 체력 때문인지 아니면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긴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심장 문제를 나이 들어서 체력이 없어진 거겠지 하고 넘기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질환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지만 늦게 발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단순한 체력 저하와 심장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 체력 저하에 가까운 경우. 첫 번째는 70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코로나 이후로 외출을 많이 줄이셨다고 합니다. 집에만 계시다 보니 활동량이 크게 감소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손주를 봐주러 가시게 됐는데 손주와 놀이터에 가서 조금 빨리 걷는데 숨이 많이 찼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빨리 걸어도 헉헉거려요.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분의 증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빠르게 걸을 때만 숨이 찼습니다. 평소 천천히 걸을 때는 전혀 문제 없으셨고 손주 보러 가려고 좀 서두를 때만 숨이 찬 거예요. 둘째, 잠깐 쉬면 금방 회복되셨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일해 2분만 쉬면 숨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이 몰아쉬어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셋째,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숨만 찰 뿐 가슴이 조이거나 아프거나 하는 증상은 없으셨습니다. 넷째, 최근 몇 년간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셨는데 최근에는 거의 집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심폐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쉽게 말하면 심장은 건강한데 오랫동안 안 써서 근력이 약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께는 운동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짧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는 방식이었죠. 몇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랑 우리 터 가도 괜찮아요. 체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전형적인 체력 저하였고 운동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례 F, 심장 문제 신호. 두 번째 사례는 75세 남성분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체력이 없어진 거겠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이분의 증상은 앞의 사례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첫째, 평지를 천천히 걸을 때도 숨이 찼습니다. 계단이나 언덕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길을 걸을 때도 숨이 차셨어요. 심지어 집안에서 화장실 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지셨다고 합니다. 둘째, 가슴 답답함이 동반되었습니다. 단순히 숨만 찬 게 아니라 가슴이 꽉 조이는 듯한 느낌, 무언가 눌리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셨습니다. 셋째, 밤에 숨이 차서 잠에서 깼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인데요.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베개를 두세 개 쌓아서 상체를 높이고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눕기보다 반쯤 앉은 자세가 더 편하셨대요. 넷째,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발목과 종아리가 부어서 양말 자국이 심하게 남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침보다 저녁에 더 심했고요. 이런 증상들이 며칠이 아니라 몇 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심부전 초기 단계였습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죠.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생활 습관 교정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더 늦게 왔다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염분 섭취를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서 증상이 많이 안정되셨습니다. 이제 두 사례를 비교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핵심 질문입니다. 첫째, 휴식하면 빠르게 회복되는가? 단순한 체력 저하라면 잠깐 쉬면 숨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회 2분 정도면 충분하죠. 하지만 심장 문제라면 쉬어도 숨쉬기가 계속 힘들고 회복이 느리거나 되지 않습니다. 둘째, 가슴 관련 증상이 있는가? 단순 체력 저하는 숨만 찹니다. 하지만 심장 문제가 있으면 가슴 통증, 가슴 답답함, 조이는 느낌,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가? 누우면 더 힘든가?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심부전이 있으면 누웠을 때 폐에 물이 차는 느낌 때문에 숨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베개를 높이 베거나 반쯤 앉아서 자게 됩니다. 또 다리 부종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다리에 물이 고입니다. 특히 저녁에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들이죠. 하지만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심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의심스러우면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분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안 움직이세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활발하시던 분이 갑자기 누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TV만 보시거나 외출을 꺼리신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숨이 차서 힘들다 하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행동이 변합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찾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려 하고 집 안에서도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수면 패턴의 변화도 관찰해야 합니다. 베개를 높이 베시거나 소파에 앉아서 주무시거나 밤에 자주 깨신다면 호흡기나 심장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요즘 베개를 왜 이렇게 높이 베세요? 어머니, 밤에 잠 잘 주무세요? 중간에 깨는 일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리 부종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양말 벗겼을 때 자국이 깊게 남거나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쑥 들어가서 천천히 올라온다면 부종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신호들을 발견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병원 검사를 권해보세요. 혹시 숨쉬기 불편하신 건 아니세요?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심장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집니다. 가족의 관심과 관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종합 정리 및 클로징.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부위별로 노화와 질병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뇌의 기억력 문제, 관절 통증, 그리고 심장과 호흡 문제까지.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면서 거의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과 심각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노화는 불편함을 만들지만 병은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 것, 무릎이 좀 뻐근한 것, 빨리 걸으면 숨이 차는 것. 이런 건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걷기를 포기하고 평지에서도 숨이 차다면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둘째,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특히 인지기능 문제나 심장 문제는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관찰과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 가능한 질환들이 많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확인해보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병원 검사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검사는 진단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안심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일찍 발견한 거니까 둘 다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픈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증상이 단순 노화인지 검사가 필요한 신호인지 판단하는데 오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